문화, 콘텐츠, 스토리, 아시아를 잇는 인문 채널 대근이티 V. 저번 시간에 문화 얘기했으니 네. 이제는 콘텐츠 얘기를 한번 해주시면 아, 좋을 것 네네. 같아요. 문화에 뒤이어서 우리가 맨날 콘텐츠를 얘기하는데, 그럼 콘텐츠는 도대체 뭐냐? 이게 너무 복잡한데? 콘텐츠가 일단 영어로 뭐죠? 내용물이죠. 어떨 때는 뭐 책의 목차 같은데 차례 이런 말로도 쓰이고, 그렇죠. 그죠? 근데 이게 원래 복수형으로 쓸 수 있나요? 보통 다 컨텐츠라고 쓰죠. 영어에서는 대체로 이게 추상명사라서 컨텐츠라고 씁니다. 근데 이제 이게 한국에서 쓸 때는 거의 많은 사람들이 CONTENTS 이렇게 S자를 붙여가지고 쓰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이제 컨텐츠라는 말을 원래 살펴보면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죠. 컨이라고 하는 접두어와 텐트라고 하는 말로 이루어져 있죠. 컨텐트라는 말은 뭔가를 함께 같이 담는다, 담아놓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내용물이라는 뜻이 생긴 거거든요. 이 말이 왜 문화 콘텐츠라는 말로 쓰였냐 하면은요, 이게 1990년대에 중후반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그때 이미 이런 용례들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그 용례들은 서양에서 먼저 쓰이기 시작했는데, 이거를 이제 일본 사람들이 받아들이면서 역시 콘텐츠라는 말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언론 기사에 문화의 콘텐츠라는 말로 이 말이 처음에는 들어와요. 문화의 내용물이란 뜻이겠죠. 그리고 이게 조금 더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한 거는 1990년대 말에 당시에 캐나다 정부가 정보고속도로 자문위원회라고 하는 거를 열었는데요. 그 자문위원회에서 1990년대 말이 어떤 상황이 있었습니까? 인터넷이 대중화되기 시작하고 디지털 문화가 인터넷을 타고 급격하게 팽창하는 그런 시기였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시대적 변화에 대응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캐나다의 정보고속도로 자문위원회에서 이걸 어떻게 우리가 준비할 것인가 라고 하는 보고서를 냅니다. 근데 그 보고서에 보면 캐나다의 내용물이라는 뜻으로 캐네디안 컨텐트라는 말이 나와요. 그 보고서에 또 캐네디안 컨텐트라는 표현만 있는 게 아니라 컬추럴 컨텐트라는 말도 나와요. 그런데 이 정보고속도로를 설치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구상을 누가 받아들이냐면 1998년도에 김영삼을 뒤이어서 취임한 김대중 대통령이 받아들여요. 박정희 대통령은 서울과 부산 간에 실제로 물리적인 의미의 고속도로를 놨다면, 김대중 대통령은 정보 사회화를 맞이해서 정보 고속도로를 놓겠다. 인포메이션 하이웨이 사업을 하겠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손정희 씨나 이런 분들을 많이 만나기도 하고 자문을 구하기도 하고, 그래서 전국의 막 초등학교에 컴퓨터 깔아주고 막 이랬거든요. 이런 작업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인터넷 디지털 강국으로 발돋움하게 되었는데요. 이것이 이제 그 당시에 IMF를 극복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방법이기도 했죠. 그 당시 IMF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다 힘들어하고 있을 때 정보통신 산업을 부흥시키면서 소위 말하는, 요즘에는 우리가 스타트업이라고 많이 말하지만 그 당시에 벤처 기업이라고 하는 것들을 많이 육성하면서 정보통신 산업을 통해서 경제적인 위기를 극복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했던 것이죠. 이때 이제 바로 캐나다의 정보고속도로 자문위원회가 편찬했던 보고서를 참고하게 되는데, 거기에 캐네디안 컨텐트, 컬처럴 컨텐트라는 말이 나오다 보니까 이걸 우리가 직수입하게 됩니다, 이 용어를. 그래서 문화의 컨텐트, 처음에는 이렇게 쓰다가 나중에는 의자를 빼버리고 문화 컨텐트 이런 말로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문화의 컨텐트라는 말은 말 그대로 문화의 내용물이라는 뜻인데, 그 문화의 내용물이라는 게 정보통신의 분야와 연결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인터넷, 디지털 내용물, 소프트웨어라든지 인터넷 환경이라든지 디지털로 뭔가를 생산해내는 일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리키게 되었어요. 그래서 초기에 들어올 때는 문화 콘텐츠가 디지털 콘텐츠로 많이 이해가 됐습니다. 지금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만 문화 콘텐츠의 주력은 디지털 콘텐츠죠. 그래서 문화 콘텐츠라는 말이 들어왔는데, 이 문화라는 말을 좋아하는 건 문화체육관광부가 좋아했겠죠. 디지털 콘텐츠라는 말을 쓰고 싶은 거는
정보통신부 같은 데서 좋아했겠죠. 그래서 약간의 이제 서로 기싸움이 있었다고는 하는데요. 어쨌든 문화 콘텐츠라는 말이 일단은 이겨요. 그래서 김대중 정부 말년에 2001년도에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이라고 하는 기구가 설립이 되죠. 그러면서 이게 문화콘텐츠라는 말이 공식적인 정책 용어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너도나도 문화콘텐츠에 이제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문화 콘텐츠가 맞는데 이걸 이렇게 쓰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발음에 잘 안 어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문화 콘텐츠라고 쓰게 되었고 정책 용어로 문화 콘텐츠를 썼어요. 그러다 보니 이거를 거꾸로 다시 영어로 번역하면서 cultural content라고 S를 붙인 거예요. 이것들이 셀 수 있다라고 하는 가산 명사의 의미로 이걸 이제 붙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문화 콘텐츠가 자리를 잡게 되는데요. 영어로 원래대로 하면 cultural content가 맞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은 이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이 뭐 여러 개 기관과 함께 다시 합병이 돼가지고 문화라는 말을 빼고 한국콘텐츠진흥원이라고 바뀌었죠. 결국 이 문화 콘텐츠는 뭐냐? 정보통신사회, 인터넷사회, 디지털사회. 인터넷은 통신의 의미죠. 정보라고 하는 이 내용물을 통신이라고 하는 이 형식에 실어 나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보는 인포메이션이고 통신은 커뮤니케이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정보통신을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정보와 통신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기술이 필요해요. 그래서 뒤에 테크놀로지가 붙죠. 그래서 정보통신 기술이라고 말하고 이걸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라고 말하죠. 그리고 그것을 줄여서 ICT라고 부르죠. 네, 근데 이 I에 해당하는 것은 결국은 콘텐츠인 것이고 통신에 해당하는 것은 인터넷인 것이고 이 인터넷이 콘텐츠를 만나서 어떤 모습으로 존재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은 디지털의 형식으로 존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문화 콘텐츠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디지털 콘텐츠라고 말해요. 그렇다면 문화 콘텐츠라고 할 때 꼭 이렇게 모든 문화 콘텐츠가 전자적인 형태로만 만들어져야 되는가? 꼭 그런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어떤 축제 현장에 가면 그건 전자적인 형태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먹고 마시고 놀고 즐기고 하는 것들이. 영화 같은 경우도 옛날에는 필름 영화도 많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디지털 영화가 아닌. 그러면 이런 것들을 다 그런 문화 콘텐츠에서 배제하고 문화 콘텐츠는 이퀄 디지털 콘텐츠 아니냐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범위가 좀 줄어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문화 콘텐츠의 대부분 많은 영역은 디지털 콘텐츠가 여전히 차지하고 있지만 디지털이 아닌 콘텐츠도 있다. 이 디지털이 아닌 콘텐츠를 뭐라고 할까요? non 디지털 콘텐츠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근데 non 디지털 콘텐츠라고 우리가 보통 말을 안 하고 디지털의 반대말은 아날로그. 아날로그이기 때문에 아날로그 콘텐츠라고 말해요. 근데 이 아날로그 콘텐츠의 대부분 많은 경우는 현장 콘텐츠인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문화 콘텐츠는 크게 나누면 디지털 콘텐츠와 아날로그 콘텐츠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 어떤 영역에서는요, 책처럼 아날로그가 여전히 강세죠. 디지털보다는. 그죠? 아날로그가 여전히 강세이면서 디지털이 뒤쫓아오는 영역도 있고, 또 어떤 영역은 아날로그는 완전히 죽어버리고 디지털만 살아남아서 지금 이끌고 가는 영역도 있어요. 영화 같은 경우는 필름 안 쓰잖아요, 요즘에 누가. 그렇죠. 아무도 쓰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디지털 영화만 남았잖아요. 또 어떤 경우는 완전히 아날로그 형태가 여전히 자리를 잡고 있는 경우도 있고, 예를 들면 뭐 뮤지컬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넓게 보면 다 콘텐츠에 해당하는데, 이런 것들은 뮤지컬은 현장에 가서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이제 일종의 디지털 역할들을, 디지털의 요소들을 일부 가미할 수는 있죠. 그 자체로는 중요하게는 아날로그적 형태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디지털 시대가 됐다 그래서 우리의 삶과 문화가 갑자기 준비 시작 해가지고 오늘부터 디지털 시대야 라고 해서 지금부터 다 디지털로 넘어가는 거야, 이렇게 바뀌진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 변화가 빨리 일어나는 부분들도 있고 조금 뒤늦게 일어나는 부분들도 있고 여전히 바뀌지 않는 부분들도 있다는 것이죠. 이걸 이제 아주 유명한 독일의 그 사회학자 중에 하나인 에른스트 블로흐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분은
1930년대의 독일 상황을 보면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30년대 독일이라고 하면은 벌써 세계를 지배하려고 하는 뭐 야욕과 막 이런 것들이 많이 넘쳐나던 때 아니에요? 그런데 보니까 자기가 보니까 이 독일 사회가 근대적인 요소도 많이 갖고 있지만 이미 탈근대적 요소도 갖고 있다. 근대로부터 벗어나 있는 요소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어떤 부분은 대단히 전근대적인 요소도 가지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똑같은 동일한 사회에 살고 있는데 왜 전근대적인 요소와 근대적인 요소와 탈근대적인 요소가 같이 공존하는가라고 하는 의문을 갖고 이 에른스트 블로흐라고 하는 학자는 이거를 비동시성의 동시성이라는 말로 불렀어요. 네. 비동시성의 동시성. 혹시 저번 주에 하신 오리엔테이션 내용 다음 주에 할래요. 그냥. 그래서 이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상관관계도 비동시성의 동시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다. 이 말은 이제 원래는 헤겔이 말한 비동일성의 동일성이라는 말에서 왔어요. 디지털 콘텐츠와 아날로그 콘텐츠를 다 포함하는 개념으로 지금도 쓰이고 있고 어떤 분들은 그래서 디지털 콘텐츠만이 문화 콘텐츠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거기에는 동의하지 않고요. 문화 콘텐츠에는 많은 경우 아날로그 콘텐츠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에 이제 영어로 쓸 때 이게 상당히 어려워졌는데 어떤 경우에는 콘텐츠라고 S를 붙이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띄기도 하고 저도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원래 영어식 표현은 S가 없는 것이 맞다. 그런데 이 콘텐츠 산업을 한국이 잘했잖아요. 한국이 잘하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자꾸 S를 붙여서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역으로 수출이 됐어. 영어 쪽으로. 그래서 영어권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콘텐츠라고 S를 붙여서 쓰는 사례도 적지 않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언어라는 건 뭐 이렇게 늘 변하는 거니까요. 그렇죠. 네, 콘텐츠라는 말에 대해서 이해가 되셨나요? 네. 데그니티 V.